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세무사 시험 2021년 재무회계 강평을 좀 시작할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행소법이 너무 어려웠죠. 대부분 행정소송법을 선택하시니까 행정소송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충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습관적으로 원가를 피잖아요. 근데 원가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죠. 또 원가에서 충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로 넘어갔는데 재무회계 문제 보면은 생소한 것들도 많았고 계산이 그렇게 나이스한 것들이 몇 문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고 좀 초짜일 때는 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야 회계학 쉬웠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른 과목 본 상태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이제 강의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서 1교시 보시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행수법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빨리 시간 세이브하려고 했는데 세이브가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원가 어려. 그럼 당연히 재무에게도 평소 혼자 풀 때랑은 다르게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어, 이렇게 직장인으로 세무사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전업으로 수험생으로 공부했던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공부야 가르칠 때 그분들 공부하는데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보고 사랑하는 친구들 못 보고 많은 걸 희생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번에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좌절이 좀 많이 됩니다.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수험 이 문제를 내신 출제위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내게 되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문제가 뭐 어렵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오타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 그랬어요. 문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 문제를 1분에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세팅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숙지 관가하고 옛날에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불만도 많이 사고 욕도 많이 먹었죠. 지금 이번에 재무에게 출제를 하신 출제위원님도 아마 저 같았을 거예요. 저 같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걸 1분에 24문제? 이번엔 또 특별하게 재무회계가 24문제만 나왔죠. 저 원가 쪽에서 막 찾고 그랬었는데 24문제를 이걸 24분에 푼다?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셨을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마 회계학 꽈락률도 이번에 아마 역대급으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간평을 할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 문제가 한 9개 정도 됐어요. 그다음 중 문제가 8개 정도 됐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 문제는 7개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상 문제 7개를 다 포기하시더라도 하랑 중을 정확히 맞추시면 17개예요. 원가 아무리 어려워도 두세 개 맞춘다고 하면 사실 50점까지는 도달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랬고요. 일단 생소한 주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사실 지속적 관여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회계사 시험도 최근 10몇 년 사이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걸 또 하나 내고 해서 생소한 주제나 지역적인 주제도 꽤 많았죠. 특히나 리스 변경. 출제자님, 그거 작년 세무사 2차 문제야. 그걸 1차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리스 변경 같은 거 나오고 했는데 시간 내에 풀기 사실 어렵죠. 저 정도 되면 풀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계속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면 이제는 정말로 단순 암기,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들어가겠다. 이런 건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이 응시 인원이 올해 아마 굉장히 많았죠. 역대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무사 1차 응시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 수준도 과거랑은 정말 판이에요. 최근 몇 년이 다르고 또 몇몇 년이 다르고 그 전전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정말 여러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 위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젠 정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1번 보시죠. 1번은 당연히 하죠. 맞춰주셔야 돼요. 1번 보시면 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답은 3번이에요. 명확하니까 3번만 볼게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입니다.
그럼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니까 요거 뭐예요? 제품이잖아요. 그쵸? 제품? 제품이잖아요. 그럼 제품의 보관학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하지 누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나요? 근데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명확하게 오답이죠. 괜찮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무난무난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재무회계 전체 시험에서 볼 때는 하죠.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옳은 거 물어봤는데 답은 뭐 4번입니다. 여러분,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은 절대 안 돼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무형자산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답이 무형자산은 예외의 경우에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도 가능하지만 유형자산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몇 년 전에 금감원에서 한번 나왔던 그 지리외신으로 넣었던 사기 때문에 나온다고 모든 책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온다 했는데 뒤에 보면 나왔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이 가리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운휴 주기거나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감가상각 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된다. 생산량 비례법만 운유 중인 경우에 감가상각을 중단하고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은 이 경우에도 모두 다 감가상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보시면 잔존가치, 내용회수, 감가상각 방법은 반드시 매기말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추정치기 때문에. 아시죠?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내용회수는 추정치기 때문에 매기말 재검토해야 되고 추정치가 바뀌게 되면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전체 원가에 비교해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의적이면 별도로 분리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지만 유의적이지 않아도 별도로 분리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5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안 하나요?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를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 하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게 공정가치가 아니라 잔존가치라면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없다. 요건 맞는 표현이지만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위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요 정도는 무난하게 맞추셨어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3번이에요.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같은 경우에 넘어가야죠. 아 선생님 X1년, X2년 있으면 X2년을 물어볼 땐 넘어가지만 X1년을 물어볼 때는 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죠. 일반적으로 X1년일 때는 하는 게 맞죠. 천년도를 물어볼 땐 자본화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게 맞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약간 크리티컬한 게 보시면 일단 정부 보조금 있죠. 요것도 고려해 줘야 돼. 그리고 뭐도 있어요? 특정 차입금 오면 일시 운영분도 있죠.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차입원가 자본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야 돼. 요 정도 문제면 상해예요 사실.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저랑 일단 보시면 자 차입원가 자본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뭐 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약속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강평을 찍게 되면 사실 지금 공부하려고 오늘 시험 보는 오늘 공부하려고 이거 강평 듣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일단 답 확인하는 것도 있고 뭐 혹시 의의제기 할 거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고 나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통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나 요 정도를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강평을 들으시는 거니까 저는 이 내용 설명을 하려고 강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실제 시험장 갔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저도 실제 풀어왔거든요. 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겠지. 그럼 연평균 지출액 보면 7월 1일 날 자본화를 시작했는데 30만원 지출했잖아요. 그럼 요거 6개월
10월 1일 날 96만 원 지출했는데 10월부터니까 몇 개월? 3개월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뭐 12월 1일 날 120만 원 지출했으니까 요건 X 1년도에 한 달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10월 1일 날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24만 원 있으니까 정부 보조금은 차감이잖아요. 24만 원 마이너스에 몇 개월? 3개월하고 어떻게 괄호 닫고 12개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연평균 지출액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연평균 지출액이 43만 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해줘야 돼? 특정 차입금에 연평균 차입금 먼저 계산하셔야 되죠. 그럼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7월 1일 날 빌렸어. 자본화가 7월 1일 날 개시됐고 그 다음 연도에 상환되니까 올해는 뭐 6개월 동안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5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얼마야? 25만 원. 이걸 식 쓰는 건 웃기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25만 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일시 운용분이랑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중에서 정말로 사용한 부분을 나눠 봐야겠죠. 일시 운용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만 원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일시 운용했다면서요. 그럼 일시 유용한 부분 보면 20만 원을 3개월 동안 유용했으니까 계산하면 요거 얼마 나옵니까? 5만 원 나오죠. 그럼 일시 운용분이 5만 원이야. 그럼 실제로 특정 차입금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 20만 원. 그럼 연평균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에서 사용했다고 보는 금액이 20만 원 있으니까 일반 차입금에서 사용했다고 보는 금액은 23만 원 있게 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특정 차입금. 여기 이자율 몇 프로예요? 일시 운용분의 수익률이 10%라고 했으니까 10%. 그럼 여기 이자 수익으로 얼마? 5천 원 나오게 되고요. 특정 차입금 전체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8%. 요 20만 원에 8% 하면 안 되죠? 25만 원에 8% 해줘야지. 실제로 내가 빌린 거에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럼 25만 원 곱하기 8% 하면 얼마 나와요? 2만 원 나오는데 이만큼은 수익이 나왔으니까 전액 자본화 못 해주고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자본화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될 금액이고요. 일반 차입금 보면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구하고 일반 차입금의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 구해서 뭐 구해야 돼요? 자본화 이자율, 다른 말로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제 암산으로 한번 해보죠. 실제로 자본화가 7월 1일부터 됐다 하더라도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과 상관없이 회계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1월 1일부터 차입했다 하더라도 요거 올해 회계기간 전체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0만 원이 그냥 연평균 차입금이 되고요. 차입금 B 같은 경우엔 7월 1일부터 차입했으니까 100만 원에 12분의 6 하면 얼마? 5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연평균 차입금은 얼마야? 일반 차입금 연평균 차입금은 100만 원일 겁니다. 타임 한도에 걸려 안 걸려? 실제로 존재하는 일반 차입금보다 일반 차입금에서 썼을 걸로 가정하는 금액이 더 작으니까 한도에 안 걸리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연평균 이자율 구해야겠네. 요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요거 8%. 요 이자율 몇 프로예요? 6%니까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실제 일반 차입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자 비용이 7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7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계산 몇 프로? 7%요. 그럼 요 23만 원 일반 차입금에서 썼다고 가정하는 금액에서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 7%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16,100원 나와요. 그럼 특정 차입금에서 자본화된 금액이 15,000원 있고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됐다고 15,000원 있고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됐다고 가정하는 금액이 16,100원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31,100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선생님 여기 프린터에는 화면에는 왜 보기 안 띄웠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문제 안 띄우고 하긴 좀 그렇고 보기는 뺐어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31,100원 2번 나오게 됩니다. 봐봐요. 실제로 제가 풀어도 요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저 정도 풀면 1분 안 걸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고 그러면 1분 넘는다고요. 그럼 일단 넘어가야지.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4번입니다. 4번은 하죠. 4번은. 지금 어차피 시험 봤는데 뭐 4번 틀리신 분은 반성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금 3번을 푸느냐고 4번을 못 푸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건 안 돼. 괜찮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지우고 보시죠.
흰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파란색 불핀도 쓰고 싶은데 그냥 정말로 실제 시험이었으면 어떻게 풀 건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웬간하면 흰색으로 할게요. 오늘은 자 보시면 본사 100만원이에요. 건물을 취득했는데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이고 내용에서 5년이니까 X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겠습니까? 100만원에서 20만원 뺀 80만원 나누기 5 해주면 되겠지.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16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삼각구 원가가 84만원인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70만원이니까 이만큼은 뭐가 나오게 돼요? 재평가 손실로 14만원 당기손익이 영향을 미치겠지. 내려갔다 올라가는 케이스라고요. 아시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케이스는 기준서에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1차에서 나온다면 재평가잉여금을 사용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안 하는 경우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체 안 한대잖아. 대체 안 하는 경우면 이게 또 난감해요. 대체 안 하는 경우라면서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년도 하면 되겠죠? 70만원의 기준으로 여전히 잔존 가치는 20만원이고 잔여 내용연수 4년이니까 50만원 나누기 4하면 감가상각비가 12만 5천원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럼 여기 얼마? 57만 5천원 나오고 X 2년 말의 공정가치는 80만원인데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OCI 안 물어봤어요. 당기순이익 물어봤지. 그럼 딱 봐도 어떻게? 전년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은 재평가 이익으로 14만원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는 OCI 재평가 잉여금에 들어가겠죠. 문제에서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얘랑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000원 증가. 답은 몇 번? 3번. 괜찮죠? 아, 요거는 A형이랑 B형 있잖아요. 책형. B형 기준으로 일단 작성했어요. 좋아요. 4번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5번 보시죠. 5번은 개인적으로 상이에요. 상. 그리고 이게 이자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은 바로 넘어가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출제위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이렇게까지 됩니까? 뭘 이렇게까지 이게 뭐야 이게 샤프한 겁니까? 그냥 노가다지 뭐 이렇게까지 돼요.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심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볼게요. 야 네가 내면 잘 내냐? 아, 그렇진 않죠. 제가 내면 이거보다 못 내겠죠. 하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내는데 좀 더 잘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X1년 7월 2일이고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후에 원상복구 하는데 30만원이래요. 30만원 원상복구 하는데 그럼 X1년 7월 1일날 복구충당부채는 얼마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몇 개 빠졌네. 보시면 이거 이자율이 10%거든요. 할인율이 얘가 밑에를 빼버려갖고 실제 문자에 할인율 10%로 나와 있고요. 현가 개수 나와 있어요. 뭐 이의제기 할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요거 10%로 쭉 땡겨오면 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복구충당부채가 204 9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야? 100만원이니까 실제로 요 설비 취득 원가는 복구충당부채에다가 취득 금액 더해서 얼마 나와요? 120만 4,900원 나올 거고요.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 얼마래요? 잔존가치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X1년 12월 31일이고 그쵸? 여기가 X2년 말이면 문제에서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일단 7월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204909가 203900으로 이자 비용 계산하면 X2년 7월 1일까지는 요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삼각된 금액으로 나머지 6개월을 계산해줘야 돼. 그쵸? 이거 문제 보시면 연수합계법이에요. 상각률이 10분의 4부터 시작한다고. 10분의 4의 상각률을 12개월 써줘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는 10분의 4의 상각률을 써야 돼. 그리고 7월 1일 넘어가면 10분의 3의 상각률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냐고요. 그럼 아무튼 X2년도의 당기 손익, 당기 비용을 보면 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복구충당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나올 건데 이거 계산해보죠. 자, 두 개 해보셔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설비자산은 1204
900 잔존가치 20만원 요 금액에다가 아직 10분의 4의 상각률이 6개월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다가 10분의 6 해주셔야 되고, 아이고 죄송해요, 12분의 6 해주셔야 되고, 7월 1일부터는 그 다음 상각률인 10분의 3이 시작되는데 7월 1일부터니까 또 6개월 가겠죠. 요렇게. 그래서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요거 두 개 합계야. 이것도 빡센데, 요거 보시면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라고요. 204900이라는 장부 금액에서 이자율 10% 때리면 12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인데, X1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이자 비용은 요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12분의 6 해주셔야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자 비용이잖아. 모두 해주셔야 돼. 204900에다가 곱하기 1점이라면 1년 동안의 이자 비용이, 12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복구충당부채가 저립돼서 이만큼 증가할 거 아닙니까? 요게 뭐예요? X2년 7월 1일날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이겠지. 여기다 또 10%의 이자율을 때린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12분의 6을 해주셔야겠지. 이렇게 4개 더한 게 X2년도의 이자 비용이에요. 계산하면 도합 373, 230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수합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자 비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구조가 눈에 보이지, 이걸 명확히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풀었겠지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실제 수험생이었으면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6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 손상차손 문제가 나오면 그림만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BS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X1년 초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죠? 차량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쵸? 근데 아무튼 X1년도에 감가상각비도 있었고 손상차손도 있었대요. 그럼 올해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상각 후 원가가 나올 거고, 요 금액을 기준으로 또 회수가능가액과 비교해서 뭐가 나와요? 손상차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래? 그게 56만원이래요. 괜찮죠? 그럼 그대로 역산해서 올라가면 되겠네. 그럼 최초의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얘에서 얘 더하면 58만원 나오고, 58만원에서 12만원 더하니까 최초의 취득 원가는 70만원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아무튼 56만원 됐으니까. 그럼 이 56만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감가상각하면 되겠네. 지금 보시면 내용의 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 10만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56만원 빼기 잔존가치 10만원에다가 자녀 내용의 수 4년으로 감가상각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11만 5천원 나와요. 그럼 상각 후 원가 얼마? 44만 5천원 나와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2년도에 또 손상차손을 인식했나봐요. 손상차손과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13만원이래. 그럼 이미 11만 5천원 감가상각비 인식했잖아요. 그럼 이거 더하기 손상이 13만원 나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손상은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15,000원. 괜찮죠? 그럼 손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니까 회수가능액은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옵니까? 43만원. 그래서 회수가능액은 43만원 돼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괜찮죠? 차분하게 해보시면 돼요. 차분하게. 좋아요. 여기까지 봐서 6번까지 봤고요. 6번 정도면 사실 이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머리가 굳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를 떠나서 이게 선뜻 안 떠오를 수 있다고, 취득가액 없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정도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으로 보고 싶어요.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7번인데 7번은 사실 일자마자 넘어가야 돼요. 일자마자 넘어가야 돼.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 여태까지 세무사 시험 통틀어서
지속적 관여자산이 세무사 1차에도 2차에도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회계사 시험은 2차에만 한 번 나왔어요. 1차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왜 내? 뭐 중요하다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인데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양도하더라도 재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자산 제고하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대. 근데 지금 제3 그 양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전도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양수자가 지금 나한테 이걸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통제권이 없대. 그럼 내가 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도 위험과 보상을 이전도 보유도 안 한 상태에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지속 관여하는 자산으로 봐요. 지속적 관여 자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속적 관여 자산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경우로 부채로 볼 금액은 내가 보증하는 금액이랑 보증의 대가로 돈 받은 금액이에요. 그럼 보시면 내가 얼마 보증하기로 했냐면 10만 원 보증하기로 했죠. 부채. 그 다음에 보증의 대가로 추가로 돈 받은 게 2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이 부채로 봐야 될 금액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건 맞추면 대단하신 거고 틀려도 대세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잘하시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심지어 답도 5번이야. 3번이나 1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7번 가볍게 봤고요. 8번이요. 8번은 중입니다. 사실 이런 거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8번은 중인데 티계정을 한번 부려봅시다. 뭐 여러가지 얘기 나와 있지만 티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하여튼 매출원가 물어보는 문제는 티계정 그리는 게 제일 좋죠. 티계정을 그려보시면 재고자산의 티계정을 기초가 있고요. 단기 매입이 있고 여기 판매 그 다음에 정상감모 그 다음에 평가손실 다행히 기초에 설립됐기 때문에 기초에 재고도 없고 기초에 평가충당금도 없으니까 편하게 푸시면 돼. 그 다음에 비정상감모가 있고요. 기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이거 3개를 매출원가로 보고 매출원가를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우린 뭐만 구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알아서 매출원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만만한 매입 보시면 A 200개를 구입했는데 단위당 2,000원이니까 A 매입액은 뭐 20만원이죠. 200단위에다가 1,000원 곱해주면 되니까 B는 200단위에다 개당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40만원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얘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감모부터 봅시다. 감모 우리 사실 바로 눈으로 할 수 있는데 감모 보시면 감모 어떻게 돼요? A 감모는 20개 줄었죠. 단위당 취득원가 1,000원이네. 그럼 20개에다 1,000원 하면 얼마예요? A는 감모가 2만원. 괜찮죠? 감모 몇 개예요? B는 30개네. 단위당 취득원가 얼마예요? 2,000원이니까 3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6만원. 감모의 총합은 얼마예요? 8만원. 근데 보시면 70%가 정상 감모래요. 30%는 비정상 감모니까 전체 감모 8만원에서 30% 곱해주면 얼마? 24,000원이 비정상 감모가 되겠죠. 역시나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기말만 구하면 되는데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작은 금액이죠. 그럼 볼게요. 얘만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데 A 보시면 A 지금 장부 수량이 30개인데 확정 판매 계약 맺은 게 20개예요. 그럼 확정 판매 계약 맺은 게 20개가 있고요. 그냥 게 10개가 있어. 단위당 확정 판매 계약 맺은 거 보면 단위당 취득원가는 1,000원인데 확정 판매 계약의 판매가는 900원이지. 그럼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인데 이게 이거보다 작잖아요. 판매 부대 비용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9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같은 경우에는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 300원 빼주면 되는데 1,300원에서 300원 빼봤자 어차피 1,000원이잖아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1,000원이요. 그럼 B 봅시다. B 실제 수량 70개인데 취득원가는 2,000원이고요. 예상 판매가에서 판매 부대 비용 300원 빼주면 1,900원 나오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니까 1,900원이겠네. 괜찮죠?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가 16만 1,000원 나옵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한 거에서 두 개 빼주면 알아서 튀어나오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계산하면 41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 정도는 빨리 맞춰주셔야 돼요. 3번까지 봤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여러분 9번. 여러분 아이고 이거 맞춤법 틀렸다. 이거 세문데. 아이 들어가 있네. 죄송해요. 제가 쳤어요 급하게. 자 보시면 9번은 사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사가 회계학을 다루는 시험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늦게 보는 시험이거든요. 물론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나왔던 시험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회계사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신기한 건 꼭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에 뭐 나왔습니까? 금융자산 재분류 나왔지.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회계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A씨에서 FVPL로 바뀌는 거 나왔죠. 그래서 FVOCI에서 FVPL로 바뀌는 거 낸 거예요. A씨 똑같이 내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회계사 시험 당연히 한번 보셨어야 됐기 때문에 대비가 되셨었어야 돼. 솔직히. 그래서 사실 얘는 중이에요. 이걸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의가 없죠. 다 고생하셨지만. 일단 봅시다. 보시면 재분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재분류 직전에 BS를 좀 그려달라고 그랬죠. 그 BS를 두 개 그려야 돼. X2년 초에 FVOCI일 때 BS와 X2년 초에 FVPL일 때 BS를 좀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FVOCI면 X2년 초에 공정가치가 얘겠죠. 그럼 932 408이고 여기 OCI에 보면 두 개 있어요. 진짜 평가와 관련된 평가손익과 기대신용손실과 관련된 평가손실이 있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야 돼? 총 장부금액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총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 발행금액이 950252니까 950252 곱하기 1.1 빼기 액면이자 8만원 해주면 총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총 장부금액이 965277 나와요. 얘에서 얘 뺀 게 얘 나와야 되니까 올해 평가손실은 얼마 나오냐면 32869 마이너스 나와야겠죠. 그리고 뭐 나와? 지금 보시면 기대신용손실이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진 않다고 했고 12개월짜리가 만원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여기 어떻게 써줘야 돼? 플러스로 써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실제 BS에 들어가 있는 평가 손실은 22,869원 있다고요. 그리고 FVPL로 X2년 초에 분류한다면 얼마예요? FVPL은 932 408 나와야 돼요. 그럼 재분류 회계 처리는 해봅시다. X2년 초에 재분류 회계 처리 보면 FVOCI 금융자산이 932 408로 없어지고 FVPL 금융자산이 932 408 오겠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와. 뭐가 나와? BS의 평가손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OCI에 계상되어 있는 평가손실 22,869원 없애주게 되니까 아시죠? 우리 재작년에 이거 말문제 나왔잖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FVOCI에서 FVPL로 바뀌면 미시언 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그게 오답이었죠. 미익잉여금이 아니라 재분류 손익,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옵니까? 그냥 재분류 손실로 22,869원 오고 요거 당기 손익에 반영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돼요? 이제 FVPL로 바뀐 거니까 요게 그냥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액면이자율법으로 가는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래? 981 828이니까 기말에 또 뭐가 발생해요? FVPL 평가 이익 발생할 거 아닙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평가 이익이 49420 나와요. 당연히 요 금액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뭡니까? FVPL 같은 경우에 액면 이자 꼭 주의하라고 그랬죠. 액면 이자도 이자 수익에 들어간다고. 그럼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표시 이자율이 8%니까 액면 이자만큼 추가로 이자 수익 8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 나와요? 106551, 106551,
5번. 대비하셨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혹시 올해 좀 이렇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연습으로 공부하시고 내년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간에 꼭 그에 나온 회계사 문제 정도는 풀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국룰이에요, 국룰. 그쵸? 꼭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서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여러분, 이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차 때 지분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분법을 중급회계에서 다루는 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용으로 1차 시험의 고급회계는 정말로 4시간 정도만 수업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고급회계가 안 어려워. 회계사처럼 뭐 복잡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2차도 사실 2차용 고급회계, 세무사용 2차용 고급회계, 안전빵을 혹시 모르니까 면피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6시간이면 충분해요. 저희 해커스 그 사이트나 유튜브 가면 무료 강의로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4시간짜리, 6시간짜리. 1차용, 2차용. 그거 들으시면 고급회계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급회계 합병인데 그냥 무조건 고급회계라고 짓게는 분들 있다고요. 이거 하예요, 하. 완전 하. 보시면 피취득회사에 BS를 그려봅시다.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 320만 원. 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 280만 원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인 내가 식별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합병할 때는 자산에 얹어준다고 했었죠.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5만 원 있다고요. 그럼 이 자산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빼면 자본 금액이 얼마 나올까? 계산하면 자본 금액이 45만 원 나옵니다. 45만 원짜리인데 내가 얼마 냈어요 지금? 70만 원 냈다고요. 그럼 추가로 돈 더 준 금액이 얼마야? 15만 원 더 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영업권 15만 원이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몇 번? 1번. 아 죄송해요. 1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죠. 큰일 날 뻔했네. 25만 원이죠. 25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너 방금 잘못 썼어. 숫자. 죄송해요. 25만 원.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넘겨보면 11번인데요. 재무제표 표시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충분히 당황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입니다. 요 정도면. 자 보시면 일단 답은 1번이에요. 1번. 답이 1번인 이유가 다른 게 다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1번 보시면 2번 보시면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어떤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등한 비중입니다. 상이한 비중이 아니라 동등한 비중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2번 보시면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다면 구분해서 표시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표시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해서 표시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쵸? 4번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금액계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더라도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상계 표시합니다. 제 교재에도 요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지만 실질이 중요한 경우에는 상계 표시할 수 있어요. 실질을 반영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 그쵸? 5번 주석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 분식회계하고 눈물의 사연을 얘기하면 정당화가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보시면 이제 12번입니다. 12번이요. 12번은 여러분 하예요, 하.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까? 사실 하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요. 보시면 X1년 4월 1일 건물을 취득했는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으로 봐야겠죠. 그럼 4월 1일 날 투자 부동산으로 200만 원 취득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 안 하고 12월 31일까지 갈 거야.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240만 원이래요. 그럼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뭐가 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무시. 그리고 또 계속 상각 안 하고 갈 건데 X2년 4월 1일 날 영업지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젠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X2년 4월 1일 날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260만 원. 그럼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 대체가 되고 계정 대체할 때 제일 중요한 특성은 뭐? 없어지는 자산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투자부동산을 마지막으로 평가해서 유형자산으로 토스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만 원 뭘로 들어가?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이 됐죠. 뭐 해줘야 돼? 재평가 모형을 하던 원가 모형을 하던 상각은 해줘야 되는데 그럼 감가상각비를 보면 260만 원이고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 20만 원이고 정액법으로 잔존 내용의 수가 5년이래요. 하지만 4월 1일 날 유형자산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감가상각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9개월만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12분의 9하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올까요?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36만 원 나와요. 자, 보고 문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래요. 그럼 여기서 끝.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나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돼서 원가 모형 물어봤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얘랑 얘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16만 원 마이너스겠죠.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12번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넘겨보고요. 지워볼게요. 자, 이제 13번인데요. 일반 목적 재무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중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잘 안 나왔던 주제고 그냥 다 똑같은 말 같아.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말 같다고요. 꼼꼼하게 안 읽어보시면 틀려요. 다음 3번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사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변동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 문제 진짜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기준서나 교재에서 그냥 북풋한 거라고요. 논리 뭐 이런 거 없이. 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답은 3번이고요. 받고 4번, 14번이요.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14번. 모두가 측정 기준 나올 거라고 했던 거. 그리고 거래 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럼 1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일단 역사적 원가는 자산은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부채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고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요. 현행 원가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차감하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어떡합니까? 측정할 때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흐름 안에 이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고려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죠. 4번이 틀렸습니다. 좋아요. 14번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15번이에요. 15번. 15번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조건의 변경이죠. 조건을 X2년 말에 변경하는데 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장기차익금을 물어봤어요.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읽어보시면 아무튼 지금 X2년 말에 장부 금액이 표시 이자율과 발행 시점의 요효 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50만 원이에요. 똑같이. 액면 발행했잖아요. 근데 이게 X2년 말일 기준으로 5년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5년을. 그쵸? 5년을. 그래서 받는 돈 50만 원 똑같고 액면 이자가 10%가 되기 때문에 2%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매년 만 원씩 준대. 이렇게. 변경 시점의 이자는 몇 프로래요? 8%래요. 그리고 요 시점에 장부금액 물어봤어. 이거 뭐 물어본 문제입니까? 이게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기존 부채는 상환하고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써준다고 그랬지.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율을. 하지만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최초의 발행 시점에 이자율을 써준다고 그랬다고요. 결국 이 변경된 현금 흐름을 8% 쓸 거니 기존 발행 시점에 이자율은 5%쓸 거니 그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을 따져보려면 50만 원 빼기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 50만 원과 만 원의 현가계수와 연금 현가계수 곱해줘야 되는데 어떤 율 곱해줘야 돼요? 8% 곱해줘야 돼, 5% 곱해줘야 돼.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은 현금 흐름의 변경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시점의 이자율이 아니라 당초의 유효 이자율을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죠. 그럼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5%의 현가 개수니까 0.7835 나오고요. 요거 계산하면 4.3295 곱해줘야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64955 나온다고요. 장부 금액의 10%를 초과해야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지. 그럼 장부 금액이 50만 원인데 그거 10%하면 5만 원이잖아요. 장부 금액의 10%를 초과하니까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맞아. 그럼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면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사채가 발행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요 현금 흐름을 몇 프로로 땡겨와야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어? 변경 시점의 이자율인 8%요. 그래서 요거 8%로 땡겨오면 얼마 나오냐면 380277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문제를 파악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정도 하지만 근데 요 정도는 중요해요. 워낙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16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하죠, 여러분. 16번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 작년 시험은 되게 어려웠잖아요. 중간에 막 퇴직금 지급해갖고 이자율도 월할 계산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실제 시험이었으면 확정급여 채무의 T계정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의 T계정 그리면 되는데 확정급여 채무의 T계정을 보면 일단 기초에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가 45만 원이래요. 과거 근무원가 없어. 그 다음에 이자 퇴직금 지급액도 기말에 지급했대요. 15만 원. 그 기말의 현재 가치가 105만 원이래요. 그럼 일단 나 뭐 해주면 돼? 이자 계산해야겠지. 이자율 보시면 이자율이 15%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15% 곱하면 이자 얼마 나옵니까? 9만 원이요. 그럼 역산하면 재측정 손실도 나오겠네. 보험수익적 손실 얼마 나와요? 6만 원 나옵니다. 대체를 맞춰야 되니까. 사회적립자산 보면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56만 원 있었고요. 기여금 얼마 있습니까? 기말에 지급했으니까 이자 수익에 영향을 안 미치고 40만 원 있었고요. 이자 구해볼까요? 56만 원에 15% 곱하면 되니까 이자 얼마 나오냐면 8만 4천 원 나와요. 그럼 지급한 금액 15만 원 있고 기말이 얼마래? 기말이 92만 원이지. 아무튼 확정급여 채무가 사회적립자산보다는 크니까 뭐 자산인식 상환 효과가 나올 수는 없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 역산하면 요거 얼마 나와? 역산하면 요게 2만 6천 원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퇴직급여 물어봤는데 퇴직급여는 어떻게 돼요? 퇴직급여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얘죠. 그럼 45만 원 더하기 9만 원 빼기 이자 수익 8만 4천 원 해주면 되니까 퇴직급여는 45만 6천 원 나와요. 얘 빼기 얘. 그 다음에 OCI는 어떻게 구해요? 이것 빼기 얘라고 그랬죠. 외워달라고 했잖아. 이것 빼기 얘니까 OCI는 26만 원 빼기 6만 원에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만 4천 원 마이너스 나옵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 정도는 완전하니까 맞춰주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17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 야,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현금 결정이 나올 때가 한번 됐다 나올 때가 한번 됐다 매년 그랬었는데 올해 드디어 현금 결정이 나왔죠. 예상외로 이 회계사에서는 현금 결정이 잘 안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현금 결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요거 봐야 되는데 우리 가득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구분, 여기 주가차익 보상권에 공정가치,
여기 인원, 여기 부여 개수, 여기 적수 보면 되죠? 어차피 X3년도에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X2년도는 구할 필요 없고 X2년도랑 X3년도만 하면 되겠죠. 그럼 X2년도의 공정가치는 1260원이고 X3년도의 주가차익보상권의 공정가치는 1400원이요. 인원 보면 100명 있었는데 X1년도에 10명, X2년도에 12명 퇴사하고 추가로 8명 퇴사할 걸로 봤으니까 총 30명 퇴사할 걸로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X2년도에는. 몇 개씩 부여했어요? 10개씩 부여했고요. 적수는 3년 중에 2년 지났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X2년도에 주식보상 비용 잡고 미지급 비용으로 잡았을 금액이 얼마 나와야 돼? 58만 8천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X3년도 보면 실제로 가득기간이 종료됐고 실제로 73명이 가득됐대요. 그럼 73명이 남아있고 여기에다 10개씩 부여했는데 3년 중에 3년이니까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2만 2천원 나오게 돼요. 이건 아시죠? 곱하고 그럼 X3년도에 BS에 행사되기 전에 계상돼야 될 장기 미지급 비용이 요 금액이 되니까 미지급 비용이 얼마 늘어요? 미지급 비용이 43만 4천원만큼 늘죠. 이것만큼 미지급 비용 늘면서 주보비도 늘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세요. 행사할 때 회계처리 볼까? 지금 미지급 비용 없어질 겁니다. 미지급 비용 한 개, 아이고, 미지급 비용 이쪽 와야지. 행사할 때마다 하나 행사할 때마다 미지급 비용이 얼마 없어져요? 지금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다면 미지급 비용을 1,400원으로 평가했을 테니까 한 개 행사할 때마다 1,400원이 없어지고 실제로 내재 가치로 돈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현금 지급액이 얼마래요? 1,200원. 내재 가치가 1,200원이라는 소리죠. 그럼 한 개 행사할 때마다 이쪽에 뭐가 일어나? 주식 보상 비용 환입으로 200원씩 일어날 거예요. 근데 몇 개 행사했습니까? 73명이 행사했고요. 한 명당 10개씩 갖고 있어요. 요게 계산하면 주보비 환입이 얼마 나오냐면 56,000원 나와. 그럼 주식보상 비용 43만 4천원 추가로 잡고 행사할 때 환입으로 56,000원 잡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단기 비용으로 계산될 주식보상 비용은 얼마예요? 37만 8천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강평 때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실제 시험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풀었겠다 요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요 정도 풀으셔야 시간 내에 가능해요. 좋아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개인적으로 18번은 패스하는 게 맞아요. 패스했어야 되고 5년 동안 리스트료 30만원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30만원 곱하기 이자율 5% 5년의 연금현가계수 곱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리스 부채로 계산될 금액이 12만 9,880 아니 5원 나옵니다.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쵸? 그리고 리스에서 직접 원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으로 계산될 금액도 12만 9,885원일 거예요. 문제 보시면 잔존 가치에 대한 얘기가 없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잔존 가치는 그냥 0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사실 이 문제 좀 찜찜한 게 생각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정액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줘야 되는데 문제를 아무리 봐도 생각방법이 없어. 그냥 정액법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지.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요. 그쵸? 아유 못하났네. 따가 아니라 단데. 좋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자율 5%야. 그 문제를 보시면 X4년 초에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단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의 장부 금액은 좀 구해야 돼요. 그럼 요거 리스부채 X3년 말의 장부 금액은 X3년 말 시점에서는 이제 리스료가 X4년 말, X5년 말 남아있으니까 5만원 곱하기 2년의 이자율 5% 연금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X3년 말의 리스부채가 5, 7, 8이 나올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1, 2, 9, 8, 8로 전체 내용에서 5년 중에서 3년이 경과했으니까 5분의 2 하면 이때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 1, 9, 5, 4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3층에 대한 사용권 자산이고 3층에 대한 리스 부채인데
3층 중에서 이제 1층 빼고 2층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리스 부채도 없어져야 돼. 얼마가? 5,782 중에서 3분의 1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용권 자산도 51954 중에 3분의 1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거 차액만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 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요거 이제 3분의 2만 남게 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만 남으니까 요거 계산해야겠다. 51954 나누기 3 곱하기 2 하니까 요게 얼마 되냐면 34646으로 바뀌어요. 요것도 이제 요거 회계 처리해주면 3분의 2만 남아있어야 되니까 얼마로 바뀌냐면 요것도 해야겠다. 5,782 나누기 3 곱하기 2 하니까 37189로 바뀝니다. 37188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리스료가 변경됐죠.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이거는 사료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해서 다시 리스 부채를 측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23만 원을 받기로 했고 이자율은 8%가 됐으니까 23만 원 곱하기 이자율 23만 원이 아니죠. 23,000원이죠. 에이 이거 못하겠네. 23만 원이 아니라 23,000원이죠. 실제 저희 시험에는 23,000원 나와 있어요. 23,000원 곱하기 8% 하면 되니까 요 시점에 장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3,000원 곱하기 2년의 이자율 8% 연금효과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요 금액이 41016 나와요. 그럼 리스 부채가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리스 부채 재측정하면서. 그게 얼마? 3, 8, 2, 8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도 같이 3, 8, 2, 8 늘어나야 돼. 그래서 회계 처리상으로는 리스 부채가 3, 8, 2, 8 늘어나면서 사용권 자산으로 3, 8, 2, 8 늘어나줘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로 바뀌냐면 이게 3, 8, 4, 7, 4로 바뀌어. 근데 문제는 또 골 때리는 게 X4년 초에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X4년 말에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거 남은 2년 동안 삼각해야 될 거 아니야, 정액법으로. 그럼 삼각하면 요거 38474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요 시점의 장부 금액은 19237 나오게 됩니다. 답은 19237이라 2번이에요. 또 어려운데 1번도 아니고 2번이야. 그렇다고요. 일단 이거는 삼각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좀 요지가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도 오래 걸리는데. 답은 아무튼 요겁니다. 이걸 1분 안에 풀긴 쉽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패스하는 게 맞으셨을 것 같고요. 1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19번이요. 19번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냈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난이도는 상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일단 보시면 지금 사채가 3년짜리예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표시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5만 원씩 이렇게 되겠죠. 시장 이자율이 8%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사채는 발행할 때 공정가치 추정하기 때문에 사채의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 평가하면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공정가치가 얼마 나오냐면 922655 나와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발비가 있다고요. 거래원가가. 거래원가만큼 부채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냐면 875657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거래원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줬어? X1년도의 이자 비용이 87566 줬다고요. 언제나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니까 얘에다 유효이자율 곱한 게 얘예요. 그럼 당연히 유효이자 몇 프로겠어? 유효이자가 10%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효이자율 찾아내는 문제고 하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뭐래? X3년 4월 1일 날 60%를
상환한대요. 그럼 이렇게 기중에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 1번 기초 장부 금액이랑 2번 기초부터 상환일까지의 유효이자 구해달라고 그랬죠. 기초 장부 금액 어떻게 보면 돼? X 3년 초의 장부 금액은 요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그게 X 3년 초의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5만원 나누기 1.1 하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954 545 나오고 이자는 어떻게 돼요? 954 545 곱하기 유효이자율 10%인데 4월 1일 날 상환하니까 3개월만 이자를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386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우리 약식분계 끊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약식분계 어떻게 돼? 상환대가만큼 현금 나가고 1번 더하기 2번 한 거에 상환 비율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현금 얼마? 요거 얼마에 상환한대 60%를 57만원에 상환한다고 나와 있고 1번 더하기 2번에 60% 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5, 8, 7, 0, 4, 5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빵꾸예요? 여기가 빵꾸지? 얼마만큼? 17045만큼.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이익이지.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으로 17045 나올 거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사실 어렵죠. 이것도 생소한데 이것도 여러분 잘 못하는 주제라서.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20분이요. 현금흐름표 우리가 그렇게 연습했는데 현금흐름표가 말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정말 현금흐름표가 저희 시험에 계산 문제가 안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요것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억하시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급하게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 단기 매매 족족이라고 증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엔 투자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5번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 흐름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명확히 틀렸죠. 영업 활동으로 분류한다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20번은 하예요. 요건 맞춰주셨어야 되고 현금 흐름표라고 무조건 넘어가시면 안 돼. 여기까지 봤고요. 21번. 사실 21번은 계산은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X1년도에 진행률을 몰랐대. 그럼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 비용은 그대로 비용 처리하고요. 발생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고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진행 기준을 쓰지 않고 비용은 발생 원가를 그대로 비용 처리하고 수익은 발생 원가와 회수 가능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엔 X1년도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 아무튼 X1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12만원이니까 12만원은 비용 처리하고 수익은 발생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X1년도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12만원이라고요. 발생한 금액도 12만원, 회수할 걸로 예상하는 금액도 12만원. 그럼 수익으로 잡을 금액은 얼마? 12만원. 그래서 X1년도의 계약 손익은 0이겠죠. 그리고 나서 X2년부터는 진행률을 다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는 다시 진행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 그럼 그림 그려보자. X1년도의 손익은 0이었어. 그럼 X2년까지 누적 손익을 진행 기준에 따라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총 수입 금액은 60만원이고요. X2년도를 보면 12만원, 18만원에서 누적으로 30만원을 썼고 추가로 20만원을 더 쓸 걸로 봤기 때문에 30만원에 20만원 또한 50만원이 추가 총 공사 예정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만원에서 10만원 이익 볼 것 같아. 그럼 진행률 계산하면 되겠다. 진행률 보시면 올해까지 누적으로 30만원 썼고 총 50만원 쓸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진행률은 60%죠? 그럼 여기 60%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와요? 누적으로 인식해야 될 손익은 6만원이라고요. 6만원이
6만 원이라고요. 그쵸? 근데 전년도에 인식한 손익이 0이니까 X2년도에 인식할 손익은 얼마겠어요? 6만 원. 그쵸? 6만 원. 답은 몇 번? 3번. 계산은 아주 쉬운데 사실 이 진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냈기 때문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잘 안 하신 분은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정도 상입니다. 상. 좋아요. 봤고요. 22번. 개인적으로 22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었고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고객 충성제도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 요거 제가 나온다고 노래 불렀죠. 반드시 요건 나온다고 했었죠. 1순위라고 수익에서 나왔잖아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틀렸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고객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인데 보시죠.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인데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현금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다 매출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럼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부채로 예상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일단 제품 개별적으로 팔았을 때 개별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줬습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봤더니 아무튼 100만 원짜리 팔면 50만 포인트를 얻고 50만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이 0.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50만 포인트에 0.5 하면 50만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은 25만 원 되겠네.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더하기 25만 원에다가 100만 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요거 계산하면 80만 원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개업 부채는 배분되는 금액이 2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도 똑같죠. 9분 여기 보상 점수 그 다음에 누적 횟수 그 다음에 여기 총 횟수 예상 수량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X1년, X2년 있고 보상 점수는 똑같이 20만원, 20만원인데 X1년도에 회수된 금액은 18만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환이 예상되는 포인트는 45만원이요. X2년도에 교환된 포인트는 25만 2천. 누적 포인트 얼마예요? 총 회수될 걸로 예상되는 포인트는 8만원이죠. 이거 어떻게 해? 곱하고 나눠주면 BS에 계상될 누적 회수된 보상원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할 때마다 어떻게 돼? 계약부채 없어지면서 포인트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곱하고 나눠주면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면 18만원 나와요. 그럼 X2년 말까지 누적으로 18만 원이 계약부채에서 없어지고 포인트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X2년도에 계약부채는 얼마 남아있겠어요? 2만원 남아있겠지. 20만원 중에서 18만원이 없어졌는데 괜찮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23번 보시면 리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상까지는 좀 그렇고 하죠. 중이죠. 중. 자, 근데 사실 이것도 구조라면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뻔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를 안 물어봤고 리스 제공자를 물어봤죠. 보시면 리스 제공자의 현금 흐름을 보면 일단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년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2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 보시면 지금 보증 잔존 가치가 얼마? 60만 원 있었고요. 무보증 자존 가치가 40만 원 있었는데 문제를 보시면 X3년 초 언제죠? 요 시점에 무보증 잔존 가치가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X3년 초에 리스 채권에 대한 손상 차손 인식했겠죠? 요만큼 줄어들었을 테니까 그건 X3년 초에 인식했을 거라고. 그럼 X3년 초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x 3년조의 이자 수익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항상 이자 수익 알려면 뭐만 알면 돼? 기초의 장부 금액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기초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200만 원 곱하기 3년에 이자를 몇 프로? 10%죠? 10% 연금원가계에서 곱해주고 요거 현금 흐름이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바뀌었으니까 80만 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0% 현가계에서 곱해주면 요게 X 3년 초에 변경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리스채권의 장부 금액일 거 아닙니까? 여기다 5만 원 해주면 돼. 10%. 그게 X 3년도의 이자 수익이겠죠. 계산하면 X 3년도의 이자 수익은 557464 나오게 됩니다. 557464. 그래서 답은 557464니까 2번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23번인데 24번 마지막이죠. 정말 여기서 24번에서 끝날 줄 몰랐어요. 25번일 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24번 남아 있는데 전 이거 사실 이런 히스토리인 것 같아. 원래 이 출제한 양반이 내가 볼 땐 공부는 좀 했어. 근데 시험은 처음 출제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아니면 말고. 왜냐면 원래는 희석 내고 싶었던 것 같아. 희석 내고 싶었는데 출제 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김 교수 제정신이야? 문제를 때 어디까지 어렵게 내려고 그래?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희석으로 물어봤으면 지금 잠재적 보통주가 2개 있기 때문에 못 풀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원래는 희석 내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김 교수 정신 차려 이래서 기본주당 이익으로 낸 것 같아요. 원래는 희석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 100%야. 그래요. 자, 그럼 일단 기본주당 이익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자, 그럼 우리 기본 그래서 요 문제 정도면 난이도가 여러분 합니다. 이 정도 맞춰주셔야 돼. 기본 주당 이익이니까. 기본 EPS에서 보면 분모의 가중평균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가 와야 되고 당기손익에서 우선주에 기속되는 배당 등을 빼줘야 되죠. 그 문제 보시면 당기손익은 133만 5,6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우선주 보면 3,000주 있었는데 기중에 1,000주 전환됐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 보시면 맨 밑에 전환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럼 미전환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준다는 거니까 2,000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주겠지. 액면 금액이 얼마래요? 100원. 배당률이 10%라고요. 됐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주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11, 12월 30일 보통주가 기초에 만주 있었습니다. 그럼 만주가 12개월 동안 갈 거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전년도부터 있었는데 4월 1일 날 전환됐대요. 40%가. 봐봐. 지금 액면 금액이 2만원이고 전환 가격이 50원이니까 2만원 나누기 50 하면 100% 전환되면 400주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전환사채라고요. 근데 400주 100% 전환하면 400주 전환할 수 있는데 40%가 전환된다고 그랬으니까 4월 1일 날 160주만 전환됐겠네. 이게 몇 개월? 9개월이요. 괜찮죠? 10월 1일 날 어떻게 돼? 우선주가 1,000주가 전환됐대요. 그럼 몇 개월? 3개월이겠죠? 그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은 어떻게 돼요? 곱한 다음에 3개를 더해서 전체를 1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10120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10120주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EPS가 얼마 나와요? 130원 나오게 되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1년 세무사 1차 문제 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2019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만큼 어려웠다고 보고요. 거기다 행소가 어려웠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2019년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제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내일까지만 놉시다. 오늘 내일까지만 놀고 월요일부터는 공부하셔야 돼. 너무 고생해서 1차 합격했다고 난 1차 합격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좀 쉬어야지. 그러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놀았다고요? 1차 붙고. 왜? 1차 붙는 게 목표였거든요. 1차 붙는 게 목표였다고. 내 꿈은 유해성. 내 꿈은 유해생.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유해생 2번 했어요. 4차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까지만 놀고 어느 학원이 됐던 바로 일어나서 월요일부터는 공부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동차를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유예로 합격하고 또 1차 안 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월요일부터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번에 문제가 정말 정말 그지같이 나와서 안타깝게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진짜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올해 문제가 너무 좀 그랬어요. 행수부까지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잘못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